2025년 여름 유럽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스웨덴까지 전례 없는 폭염에 전력망은 무너졌고 지하철은 멈췄으며 병원조차 냉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염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는 존재할까? 그리고 믿기 힘든 뉴스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죠. 서울 45도 폭염 속에도 병원, 지하철, 공공시설 모두 정상 운영. 대한민국 전력공황 없는 유일한 국가. AI 기반 폭염 대응 시스템 실시간 가동 중.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후재난의 시대, 그 도시는 어떻게 살아남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제가 직접 겪은 진짜 서울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콥 브란트,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도시 인프라 설계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25살 사실, 아직 인생에 큰 굴곡 없이 평탄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여름, 저는 제 평생 가장 깊은 무력감과 충격, 그리고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름 유럽 전체가 히트돔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기후재앙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엔 뉴스 속 기상용어에 불과했던 단어가 곧 저희 일상에 칼날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히트돔이란 고기압의 영향으로 뜨거운 공기가 대기 중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열덮개죠. 그 열기가 하늘을 막고 땅을 눌렀습니다. 문제는 그 열기가 단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를린은 물론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대륙 전체가 마치 거대한 오븐처럼 달아올랐고 기온은 연일 섭씨 45도를 넘겼습니다. 저희 도시가 무너지는 걸 저는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학교는 갑자기 문을 닫았고 교수님은 줌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강의는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지하철은 한 달 가까이 멈춰섰고 냉방장치 없는 버스는 실신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마트엔 얼음이 사라졌고 식수는 배급제로 전환되었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폐쇄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병원 상황이었습니다. 전력을 아끼기 위해 일부 병동이 폐쇄되었고 고온에 취약한 노인들이 산소 부족과 열사병으로 힘없이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심지어 대학 동기 중 한 명은 조부모를 이 폭염으로 잃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시스템도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도시공학 연구실에서 재난대응 인프라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공부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논문 속 설계도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 무렵부터 저는 자주 스스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연구한다며? 이게 내가 연구하던 도시의 모습이야? 뜨거운 아스팔트를 피하려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환기 시스템이 고장난 그 공간은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지하철역은 유독가스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노숙자들은 극도의 탈수 증상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SNS에는 정반대의 광경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시태그 서울, 해시태그 한국 폭염 대응, 해시태그 살아있는 도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영상들. 서울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죠. 처음엔 선전 영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저건 정부가 찍은 거겠지. 아시아는 홍보를 잘하잖아. 그런데 너무도 많은 시민들이 올린 평범한 일상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기온이 36도,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했음에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 병원은 가동 중, 심지어 시민들이 운동을 한다는 믿기 힘든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방학 특강을 듣고 있었고 노인정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영상에서는 공원 벤치마다 미스트 분사기와 그늘막이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판매기 옆에는 무료 생수가 비치돼 있더군요. 처음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반복될수록 제 안의 냉소는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의심은 곧 질문이 되었고 질문은 갈증이 되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베를린 공대의 국제기술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각자의 전공은 조금씩 달랐지만 도시에 대한 열정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 마리안 사회복지 전공, 토비아스 환경공학, 레나 건축학는 직접 가보자 고 말한 최초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심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외국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고, 부모님은 한국은 아무리 잘나도 결국 아시아야. 그 무더위를 어떻게 견딜래라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더는 베를린에 머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더워지고 나빠지고 망가져가는 도시를 바라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진짜든 아니든 그곳에서라도 뭔가 희망의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8명은 베를린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 심사장은 지체됐고 에어컨이 고장난 대기실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하러 가는 배부른 유학생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행이 아니라 답을 찾는 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뜨거운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떠오를 때 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도시가 정말 존재한다면 난 그걸 반드시 보고 돌아올 거야.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도시 개념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고 안내방송에서는 현재 외부 온도가 36도라고 했습니다. 독일보다 기온은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땀이 나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교에 발을 디디는 순간 더위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공항 시설이라도 유럽의 공항들은 그 온도를 감당하지 못해 훈증실 같은 열기로 가득했는데 여기는 이상하리만큼 정돈된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근처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스크린에는 서울과 인천공항 각 지점의 실시간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체감 온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하 환승 통로 평균 온도 23도라는 글자 밑에는 이동 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각 지점의 온도를 자동 조절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저희 중 환경공학 전공인 토비아스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건 그가 석사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일상에 구현되어 있었던 것이죠. 공항 직원들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같았으면 이 정도 온도에서는 대부분 지쳐 있거나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업무에 집중하고 승객을 향해 자연스럽게 웃으며 안내하는 모습.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시민 한 사람이 시스템의 일부처럼 작동하고 있구나. 짐을 찾는 곳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전광판에는 각 항공편별 수화물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고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짐이 컨베이어 벨트에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분실 수화물 추적을 위한 QR코드 스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온도는 딱 22도였습니다. 좌석 옆에 작은 패널이 있었는데 개인 냉풍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레나는 이 정도면 사무실보다 쾌적해라며 웃었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연결됐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은 와이파이 강국이라던데 진짜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땐 오후 3시가 조금 넘었고 바깥 기온은 37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거리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반팔 셔츠 차림의 직장인들이 정장 바지와 구두를 신고 이동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듯한 얼굴로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작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손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야. 마리안이 혼잣말처럼 중얼였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 정도면 독일에서는 패닉 상태일 텐데 여긴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 공간이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자 대형마트, 서점, 병원, 음식점, 민원센터,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도 하루 종일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가 지하로 이사를 왔네. 토비아스가 말했고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하 공간은 단지 피신처가 아니라 계획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3일차.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뉴스에서 시민들이 36도 폭염 속에서도 운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땀을 흘리며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일정 간격마다 미스트 분사기, 음수대, 휴식용 그늘 쉼터, 심지어 응급용 쿨링 키트박스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 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물티슈로 닦아주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서울은 분명히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짜증 대신 배려를 했고 혼란 대신 질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살아있는 도시는 기술로만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준비가 켜켜이 쌓여 이룬 공동체였다는 것을요.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제 도시공학 전공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살아있는 도시, 위기에도 견디는 도시는 단순히 에너지 효율이나 자동화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마리안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도시재생 지역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태풍 바비아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 수도권에 강풍과 집중호우 예상. 서울시 전역 대응 1단계 돌입. 외출 자제, 필요시 근처 행정지원센터 또는 민방위 쉘터 대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자 자체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문자 수신 10분 후 근처 상점 주인은 출입문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기 시작했고 마트에서는 식수와 비상식량을 특가로 판매하면서도 1인당 2개 제한이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청년들은 마을 커뮤니티 앱의 할머니, 집에 모래주머니 필요하신 분 도와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있었고요. 모두가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시 재난대응본부에서 주관하는 시민자원봉사단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지역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냉방 쉘터에 필요한 물품을 배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임시 거처로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8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트북을 열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강서구의 한 주택가로 배치되었습니다. 도심 외곽이었지만 밀집된 주거지였고 대부분 고령층이었습니다. 봉사단을 이끄는 50대 한국인 팀장님은 무리하지 말고 체력 배분 잘하세요라고 친절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시원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래주머니를 들고 골목을 오가면 주민들이 음료수를 건네주시고 먼 나라에서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레나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이웃 이름도 모르는데 여긴 한마음이네요. 마리아는 쉘터에서 쿨링 키트를 정리하며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정말 배워야 할 건 이거였던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이건 준비된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날 저녁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임시 대피소로 이동하던 길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자네들 독일에서 왔다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메르스, 코로나, 폭우, 전쟁 위협까지 다 겪었어. 근데 그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서로를 믿어서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인프라, 정교한 냉방 설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사실을 왜 그토록 늦게 깨달았는지 자책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서울에서의 이틀간의 경험을 제 연구일지에 적으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도시의 강인함은 구조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의 손에서 시작된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건물보다 사람이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매뉴얼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숙소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35도를 넘기고 있었지만 그 더위가 저에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은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날씨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마음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는 처음부터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술의 완성체쯤으로만 여겼습니다. 센서, 미스트, 냉방, 실시간 데이터, 자동화된 환기 시스템.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스템을 만들고 누군가가 그 시스템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타인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도시.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한 관광객도 기술 참관단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 도시의 일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희 8명은 숙소 옥상에 모여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각자가 이곳에서 얻은 것을 정리하고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난 늘 시스템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지만 여기선 예산보다 공동체가 먼저 작동하더라. 토비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기술을 논의했지만 서울은 거대한 실험실 자체였어. 그리고 그 실험엔 언제나 사람이 있었지. 레나는 무릎 위에 노트를 놓고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우리 도시는 아직 멀었지만 이 경험이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는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배운 도시 설계는 도면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열차 안,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층 빌딩 사이로 주택가의 작은 옥상 텃밭, 버스 정류장에 놓인 쿨링팬,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에 나란히 선 사람들의 질서 있는 그림자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의 미래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재난의 시대를 통과한 사회다. 그렇기에 위기에 익숙한 사람들의 철학이 있고 준비된 행동이 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제 휴대폰으로 독일 교육부에서 보낸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현장 사진과 인터뷰, 시스템 분석, 개인 소감까지 정리한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뒀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그 보고서는 교육부를 넘어 환경부, 국토부, 보건복지부까지 전달되었고 놀랍게도 독일 정부는 서울시와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공동연구 협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8명은 서울 리포트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 기후 생존 교육 커리큘럼 시범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에서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도시 회복력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레나는 한국에서 봤던 공공건축 시스템에 감명받아 베를린시 주택청의 인턴십에 지원했고 마리아는 한국의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베를린 교회에 시범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저희 학교의 한마이너스독 공동체 디자인 연구회라는 새로운 동아리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한국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유럽 도시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처음 저는 그저 무너진 유럽 도시에서 살아남은 도시가 궁금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서울에서 배운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제 도시에도 이식하려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도시는 기술이 아닙니다. 도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여 의식 있는 시민을 만들고 그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야말로 진짜 선진국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서울은 제게 기술보다 태도와 관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웃고 태풍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며 재난을 일상처럼 견디는 그 모습은 저희에게 미래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